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생사 자격 면허 소지자로 안내를 해드릴 김덕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주어진 시간 내에 공중보건학, 위생관계법규, 그리고 식품위생학에 대해서 20시간 내지 23시간 정도에 걸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주 교재는 시대고시 기획에서 나온 위생사 한 권으로 끝내주기, 이 책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거 외에 다른 문제집이라든지 또 기본적인 서적을 참고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 강의를 수강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미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고 단기간에 빨리 공부를 하셔서 위생사 자격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이나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중점적인 그러한 문제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리뷰가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리뷰를 한 다음에 이 교재 이외의 다른 문제집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문제를 보면 바로 답이 떠오를 수 있을 정도, 그거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답을 보면 문제가 떠오를 정도로 확실하게 암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통상 문제를 보고 그리고 답을 떠올리는 게 보통이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답을 보고 내가 문제를 낼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딛고 외우고 넘어갈 것이 필요하다. 쉬운 것일수록에 또 간단한 것일수록에 그렇게 확실하게 딛고 넘어가는 것이 기본 점수를 획득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강의 도중에 이거는 꼭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메모를 하고 그리고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다른 이야기를 한마디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스몬드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이면서 또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연구 논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은 참 재미있는 동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재미있는 동물이다. 왜 재미있는 동물일까?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에 인간처럼 허약하고 약하게 태어난 동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척추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서서 걷고 그리고 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걷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많은 동물들이, 척추동물들이 네 발로 걷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란 말은 사용하기가 어렵겠지만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다든지 변비 증세로 고생하는 동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나이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런 등등의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약 35%에서 40% 정도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 원래 노인은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하겠지만은 60세처럼 고령이 되었을 때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뿐이겠습니까?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
30세 이상, 40세 이렇게 점차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점 그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발로 걷는 척추동물에 있어서는 변비로 고생하는 동물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많은 동물들이 태어날 때부터 털 가지고 뒤집어 쓰고 나와서 추위에 견디기도 하고 그리고 잘 살아나갑니다. 잘 긁히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벌거벗고 태어나서 유일하게 돈을 내고 옷을 사 입고 그리고 옷을 만들고 파는 학문이 존재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라든지 또는 그 개, 쉽게 볼 수 있는 개만 하더라도 세파트 같은 경우에는 두께 0.2cm, 그러니까 2mm 정도의 철사를 이빨로 끊을 수가 있는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강렬한 이빨 대신에 우리 인간들은 나이 30 이전에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치과 치료를 받아본 사람이 전 인구의 30세가 넘어가는 전 인구의 70% 이상이 치과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치아도 굉장히 약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떠한 뱀 같은 코브라 같은 독사는 자기 몸에 450배가 넘는 코끼리를 한번 물어서 15초 내에 즉사시킬 수 있는 독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런 독아가 있을 리가 없겠죠. 또 대부분의 동물들이 물에 집어 던지면 바로 수용을 합니다. 개는 개 헤엄을 할 테고 소는 소 헤엄을 할 테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물에 집어 넣으면 바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맥주병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수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척추동물이 바로 우리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나약하고 또 허약하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력은 어떻습니까? 독수리라는 새는 지상으로부터 2km 위를 날아다니다가 그 2km라고 하는 거리 밑을 기어다니는 두더지를 보고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두더지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움켜쥐고 잡아먹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력이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 인간은 나이 40세가 넘어간 인간들 중에서 거의 50% 이상이 교정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안경을 끼거나 라식을 하거나 라섹 수술을 받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끼거나. 이렇게 허약한 동물이 결국에 가서는 만물의 영장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고 동물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데스몬드 모리스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참 재미있는 동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 인간은 말을 할 수 있다, 문화가 있다, 문명이 있다, 사고력이 있다, 두 팔을 사용한다, 연장을 사용할 수 있다 등등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교육학자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교육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말도 하고 글도 쓰니까 교육이 가능한 것이겠죠. 이 교육이라는 과정이 결국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겠는데 이것 말고도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환경에 적응을 매우 잘합니다.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고자 합니다. 환경을 바꾼다, 개선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의미가 되겠죠.
추우면 덥게 만들고 더우면 시원하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고, 비록 헐벗고 그리고 아무런 독 이빨도 없고 시력도 별로 시원찮고, 하지만 눈이 나쁘면 안경을 만들어서 썼고요. 네. 이와 같이 환경을 바꾸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고 재미있는 동물이 될 수 있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위생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만 좀 올려보자 하는 것 이외에 나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서 위생사 자격에 도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한 가장 작은 부분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끝내 성공을 하셔서 위생사 자격을 취득하고 면허를 소지한 여러분들로 승리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소 힘들고 그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큰 힘 내시고 열심히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학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면 세상이 변하고 있고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건강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는 건강의 정의를 얘기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WHO를 떠올리게 되는데,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보건기구죠, 이야기하고 있는 건강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질병이 없고 또 질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약한 상태가 아닌 것,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것 외에 신체적, 그 다음에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에 이른 것, 이것을 건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언제냐 하면 1948년 4월 7일. 이 4월 7일은 그래서 매년 세계 보건의 날이라고 정해져 있죠. 이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건강에 대한 정의에서 우리가 무엇을 끄집어낼 수 있냐 하면 단순히 질병이 없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다시 이야기해서 질병은 건강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불건강이죠. 건강하지 아니한 것, 질병이다.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찌 됐거나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영어 단어로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sickness, 그리고 illness, 그리고 이와 같은 sickness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통증이라든지 열이 있다든지 해서 어떠한 증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illness라고 하는 것은 통증이나 발열 같은 것은 없는데 증세를 느끼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증세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위궤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중이염이라든지 하는 것은 통증이 있고 열이 나죠. 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사실상 병 중에서도 무서운 병의 하나인데, 네. 초기 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랬을 때 이런 초기의 암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 등도 우리는 일레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시크네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다 질병인데, 네, 일레스의 중요한 것 중에 뭐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 같은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찌됐거나 이러한 상황에서 질병과 불건강, 의학에서 얘기하는 그 질병의 개념은 뭐냐면 인플라메이션입니다. 즉 염증을 얘기하는데, 이 염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흰피톨, 그러니까 WBC가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티겐과 안티바디의 그런 이론을 논리를 나중에 소개가 되겠지만,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외부로부터의 미생물의 침입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일으키는 것, 이것 자체를 전부가 다 염증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훌륭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어찌됐거나 이러한 질병이 없다 그러면은 다 건강한 거냐? 그렇지 않고 사실상 질병이 없고 다른 사람보다 좀 허약하다. 네, 허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체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체력, 다른 사람이 턱걸이를 한두 번 하는데 나는 50번을 한다? 체력이 좀 많다. 네, 체력이 좀 강하다. 다른 사람은 30분밖에 못 뛰어다니는데 나는 1시간을 뛴다. 네, 체력이 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곧바로 건강의 척도를 나타내 주는 것이냐? 네, 이거는 또 다른 종류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것을 놓고 봤을 때 질병도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허약하지도 않은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하다라고 해서 신체적인 것이라든지 정신적인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시겠지만, 사회적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과 임무를 다 할 수, 적절히 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바로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98년도에 WHO에서는 요즘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등등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떠한 영적인 상태, 영적인 안녕. 그래서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것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외에 여기다 무엇을 추가했냐면 영적인 건강, 영적인 안녕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낫겠죠. 영적인 안녕까지도 완전하게 포함이 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역동적으로 결국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인 안녕이 역동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건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고 서를 내놨는데 1999년도에 총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정의는 시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는데, 시대적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 이런 그 트렌드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방금 소개했다시피 프랑스의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 이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외부 변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건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단지 육체적인 그런 면에서 떠나서 어떤 정신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 중점을 점점 맞춰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웨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웨일리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기체가, 우리 인간이죠. 그러니까 유기체가 외부 환경에 적절히 적응을 하는 상태다. 이것을 건강이다 라고까지 연결시켜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파슨스라고 하는 사람은, 탈고트 파슨스, 이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개인이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최적의 상태가 바로 건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 또 이런 점을 놓고 보면, 건강에서 우리가 빼놓지 못할 것은 뭐냐 하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회 구성으로서, 원으로서의 안녕을 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의 그것은 굉장히 한마디로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건강이다, 또 낮은 수준의 건강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다라고 해서 아주 행복을 느끼느냐, 건강하긴 한데 항상 우울하고 기분이 나쁘다, 침울하다, 이런 그런 정도라든지 수준의 차이, 그 질적인 내용 면에서의 차이를 항상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건강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을 짓고 싶으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거나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잘난 척을 하고 앉았어도 난 저 사람이 싫다, 저 사람은 왠지 가서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들어줄 것 같아, 상담도 잘해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요, 한 사람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가가서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건강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건강에다라고 한 것이 그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 건강에 대한 개념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그 변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방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버나드나 또 파슨이라는 사람이나 웨일리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것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건강 개념의 변천. 건강 개념의 변천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제일 첫 번째는 생태적인 개념입니다. 이콜로지컬. 네.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생태학적인 것인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호스트, 숙주죠. 그 다음에 에이전트, 병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 이 3자가 적절하게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연관 상태에서 적당히 균형이 잡혀있는, 균형이 잘 갖춰져 있을 때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도 높고 그리고 병인도 어느 정도 원인이 되는 세균이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 동력이라든지 전염력이라든지 증식력이 약하고 그리고 환경은 적절하게 잘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해서 이러한 균형이 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주는 것이 이와 같은 생태적인 건강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회학적 생태적인 소셜 이콜로지컬 그러한 그 개념으로 모델로 보게 된다면 어떤 것이냐면 인간이 태어날 때 개인의 유전적인 인자, 선천적으로 좀 튼튼하게 태어난 사람, 강인한 체격이라든지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든지 좀 그런 점에서 좀 떨어지는 사람, 개인의 유전적인 팩터와 그 다음에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생활 습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험, 이런 게 의해서 건강이 좌우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원래 태어나긴 튼튼하게 태어났는데 생활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태어날 땐 건강하게 태어나질 않았지만 주위 환경이 깨끗하고 그리고 영양 상태나 이런 것이 태어난 다음부터 호전이 돼서 잘 돼서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또 하나는 이러한 상황 외에 물리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 플러스 이런 것들이 건강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곳이 더우냐 추우냐 아니면 햇빛이 많이 드는 곳이냐 습한 곳이냐 건조한 곳이냐 이런 것이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으로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어느 직장을 다니느냐 예를 들면은 석탄을 캐고 있는 탄광에서 일을 하는가 아니면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가 하는 그런 것 등등에 따라서 내 건강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그 것들이 하나의
그 믹스가 돼서 개인적인 행태 요인, 다시 말하면 개인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외출을 하고 나면은 집에 들어와서 반드시 손을 씻는데 손을 씻지 않는 사람, 또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음식물은 끓여 먹는다, 물은 끓여서 마신다. 그랬을 때 끓여서 먹는 것보다는 날 것이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해서 날로 열심히 먹는다 하는 거, 이러한 일반적인 개인적인 행태, 목욕을 자주 하는 사람과 자주 하지 않는 사람, 또 양치질을 자주 잘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남들 잠잘 때 열심히 TV를 보고 있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이런 등등의 개인적인 행태에 따라서 지나치게 달게 먹거나 짜게 먹거나 하는 것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 이 각각을 놓고 봤을 때 세 번째가 WHO에서 주장하는 모델입니다. 이거는 바로 뭐가 되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WHO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세 가지 것이 종합적으로 다 믹스가 돼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가장 최근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총체적인 모델 케이스가 됩니다. 이 총체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그리고 개인의 유전적, 물리적 환경, 그리고 개인의 행태, 이런 것이 다 한데 합쳐진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환경적, 유전적, 생활 행태 요인, 또 이러한 것들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 하면 보건의료 서비스의 체계, 바로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총체적인 그런 모델의 기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건강 증진, 결국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모든 그런 것이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이 국가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어떤 강력한 행정권을 가진 그러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건강을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것으로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그런 목표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것이다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 등등에서 세계적인 기구가 많이 생겨난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월드 헬스 오가니제이션이죠. WHO죠.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것도 시험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WHO, 월드 헬스 오가니제이션은 1946년 세계보건기구 헌장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WHO를 설립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1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연맹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국제연맹의 한 자문기관으로 세계 12개국에 해당이 되는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을 해서 1900이 아니라 2007년 현재 전 세계 193개국의 회원국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1949년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서태평양 지구는 어디 있냐면 필리핀에 있죠. 북한의 경우도 1973년 동남아시아 지부, 지부라고도 얘기해요. 인도의 뉴델리. 자, 이 WHO는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죠. WHO에서 여러 가지 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각종 감염병이나 또 보건에 대한 기준서를 제시하고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연합된 그런 행동을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오냐면 WHO의 6개 지구에 대한 것을 소개해봐라.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서태평양 지구, 동남아시아 지구, 그 다음에 범미 지구,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동지중해. 이렇게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지구에 우리나라는 서태평양, 북한은 동남아시아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전제해서 해놓고 네 번째, 공중보건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중보건학이라는 게 뭐냐?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가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원래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사실상 놓고 보면 인간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 혼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한데 모여서 살게 되어 있는데, 한데 모여서 산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에 공중보건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독일에서의 위생학라는 것에서 출발이 됐다라고 하면 일본 같은 데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중위생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공중보건학 또는 예방의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기본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예전에는 일본을 한번 가려고 해도 그야말로 며칠이 걸렸습니다. 보름씩 걸리고 배를 타고 한참 가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열흘이 걸리고 보름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나 김포공항에서, 요즘은 인천
가야 되겠지만 김포공항에서 일본 나리타 공항을 가는데 실질적인 비행 시간은 불과 50여 분이면 됩니다. 즉 넉넉하게 잡아서 2시간이면 충분히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일본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한국에서 식중독에 이완이 됐어요. 점심 식사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식중독에 걸린 사람이 실질적으로 식사는 어디서 하냐면 한국에서 하고 식중독의 증세는 어디 가서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일본은 즉 먹는 것은 한국에서 먹었지만 설사를 한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본에 가서 한다는 웃지 못하는 얘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과거에 있어서는 나 혼자만 건강하면 됩니다. 나 혼자만 병이 안 걸리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는 나 혼자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른 나라의 사람 이렇게 지역 간의 격차가 좁아졌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건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즉 나만이 건강하고 나만이 잘 산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졌다라고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서부터 생각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얘기한 공중위생 또 공중보건 예방의학에 대한 것이다. 과거에서는 개인, 즉 나라고 여기서 소개가 됐던 개인이 바로 건강을 잘 유지 증진시키면 됩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 나랑 거의 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식습관,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의 이웃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또 그보다 좀 더 같은 동네 즉 지역사회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이라고 했을 때 이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갖는 의미가 점차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내 집에서 만들어진 밥만 먹고 마셨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외식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음식점의 역할 또 저 멀리 서울에 사는 내 친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몸이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방문을 했다.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감염병이 옮을 수 있다.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제는 나 혼자 그리고 조금 크게 생각해서 가족 이런 좁은 범위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보건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 욕망이 뭐냐? 병이 없이 오래오래 사는 것이라고 했을 때 나 혼자만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지역사회 조금 넓은 의미로 봤을 적에 지역사회다. 지역사회 모든 주민이 하나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보건학의 기본은 뭐냐 하면 지역사회 모든 주민이다. 결코 개인이 아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이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예방을 해서 수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공중보건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말을 풀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공중보건의 기본적인 대상은 무엇이 되냐면 지역사회 모든 주민이 될 것이고요. 공중보건학의 기본적인 목표는 질병 예방과 수명 연장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인 효율을 증진하는 것이 바로 공중보건학의 목적이고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이 일반적인 치료의학과 다른 기본적은 뭐냐면, 공중보건은 치료 중심이 아니다. 무엇이 중심이요? 네, 질병의 예방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길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이해하신다면 굳이 암기하려고 들지 않아도 그냥 외워지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전과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 혼자 건강하다고 해서 그 건강을 유지하고 나 혼자서 무병장수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것을 가능하게끔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표가 바로 공중보건학의 목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강제적인 공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각 개인의 건강 수준을 최고로 올리기 위해서는, 향유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민족이나 종교나 정치 이념, 사회적인 경제 상태를 초월해서 누구나가 받아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건강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상에 이와 같은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라고까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예일 대학의 C.E.A. 윈슬로 교수가 이야기한 공중보건학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심심치 않게 출제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윈슬로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보건학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질병을, 여기 아까 적었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그리고 수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것. 증진시키는 과학이면서 기술이다. 이것이 바로 공중보건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정신적, 신체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과학이면서 기술을 공중보건학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 조직적인 지역사회가, 조직적인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법에 의해서 보건소라든지 병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정부라든지 조직적인 지역사회에 의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정신적, 신체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과학이면서 기술인데, 조직적인 지역사회가 무엇을 시켜요? 무엇을 시키냐 하면은 환경위생관리, 그리고
감염병 관리, 그리고 개인 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이런 것 등등을, 그리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즉 아까 이야기해 드린 대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도 들어가겠지만,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또 그리고 이것 외에 또 예방까지도 어디서 해줍니까?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해주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정신적, 신체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과학이면서 기술이 공중보건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외우려고 그러지를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것보다, 다시 얘기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죠. 그리고 아픔이라는 고통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정신적, 신체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과학이면서 기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환경위생관리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환경위생관리, 감염병관리, 개인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그리고 예방,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조직적인 지역사회. 이 조직적인 지역사회가 법이라든지 행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중보건학이다. 그래서 공중보건학의 가장 기본이 이 예일대학의 C.E.A. 윈슬로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일 기본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보건 교육이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보건 행정이고, 세 번째가 환경 위생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는 다른 참고 서적을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환경위생 관리다 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민슬로 교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환경위생이 이렇게 뒤로 밀려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알아서 자기 스스로의 환경위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위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 라고 하는 것이 보건교육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윈슬로 교수가 이야기하는 이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위생 관리의 순위가 달라지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뉴욕 지사가 이야기할 때 보건행정의 가장 기본은 첫째도 보건교육이요, 둘째도 보건교육이요, 세 번째도 보건교육이다. 근데 보건교육을 우리가 임의로 개인적인 그런 것으로 행했을 때보다는 법적인 뒷받침하에 거의 강제, 반강제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보건행정의 힘에 의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행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공중보건학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공중보건이야말로 국민의 행복과 국력의 기초이다. 공중의 건강을 보살피는 것이 정치가의 첫째 의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들으시고 하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공중보건학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여러 번 출제가 됐으면 안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그 논리겠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슬그머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중보건학을 공부하면서 CEA 윈슬로우를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공중보건학과 예방의학에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나라는 것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학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예방의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ublic Health와 그 다음에 Preventive Medicine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그 맥은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공중보건학을 공중의 건강을 향상하는 학문이다. 공중의 보건을 향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예방의학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개인의 건강을 향상 그리고 질병의 예방은 같은 것이지만 이것은 주로 예방의학은 개인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역사회 주민이 된다. 공중보건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방의학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치료라고 하는 문제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거론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의 소재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공공사회, 지방정부 이런 측에서 책임을 진다라고 했을 때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개인. 그런 차이를 굳이 구분을 하자꾸나 하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 사실상은 그렇게 구분을 안 해도 되는데 종종 이런 것도 구분을 해서 시험에 나오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임상,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 치료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책임 또한 누가 지느냐 하면 개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환자 치료를 잘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의사다. 그러나 이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한번 보고 당신은 무슨 병이 있다. 병의 유무를 이야기하는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의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고요. 그것보다도 어떤 사람을 하나 보고 또 어떤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이 지역에서 무슨 병이 일어날 것이다. 발병 가능성을 얘기한다. 당신은 앞으로 2개월이나 6개월 내에 어떤 질환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사가 있다면 이 사람이 가장 첫 번째 훌륭하고 유능한 의사고, 이 사람을 보고 진단을 잘하는 사람, 정확하게 진단하는 사람은 두 번째 명의가 되고요. 환자 치료를 잘하는 사람은 세 번째 명의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어찌 됐거나 이러한 공중보건학의 범위는 예전에는 그냥 공중보건학의 범위가 되겠죠. 과거에 기본적으로 환경위생, C.A. 윈슬로가 얘기했듯이 환경위생학, 이것이 기본이었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그러나 지금 현재 있어서는 이런 환경위생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 지울까요? 네. 윈슬로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지역 보건법, 지역 사회 보건 향상을 위한 모든 것이 다 동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건소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위생학, 예방의학, 그리고 사회의학, 또 지역사회의학, 건설의료학, 이런 것들이 다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냐면요, 보건의료 정비, 보건의료 정보 관리, 그리고 교통안전대책, 그리고 약물 남용, 생활 양식 개선, 이런 것 등등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학의 범위가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공중보건의 3대 요소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교육, 보건행정, 보건관계법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윈슬로는 환경위생, 보건교육, 그리고 보건행정,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것 등등이 점점 시대의 변화와 요청에 따라서 점차 바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